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식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 자식들은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32년 동안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 일하다가 63살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월급은 440만 원 정도였고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32년 납부했기 때문에 월 178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송미경은 대형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25년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월 8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사실 아들 대학교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저축한 돈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딸아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지만 아들은 직장을 자주 옮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 일부는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했고 일부는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아파트는 분당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약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몸이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걷는 것도 어려워져서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고 말할 때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월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만으로는 생활비와 간병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병간호를 혼자서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 현주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도 매주 시간을 내어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반면에 아들 현우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병원에 한번 찾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딸이 강하게 얘기해서 마지못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2년쯤 했을 때 저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권했지만 아내 간병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아들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은 차를 한 잔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몇백만 원씩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요. 곧 투자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아내 병간호하면서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앞으로의 의료비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병원비도 있고 내 건강도 좋지 않아. 그렇게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문자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올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뇌에 추가로 혈전이 생겨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더 집중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아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딸은 바로 달려왔지만 아들은 회의가 있다며 이틀 후에야 왔습니다. 저는 두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엄마를 집에서 간병하기 힘들어졌어.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딸 현주는 자기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현주의 남편도 바쁜 회사원이라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들 현우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요. 곧 큰 투자도 받을 예정이고요.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아내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내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추천한 요양원은 월 250만 원이라는 비싼 곳이었지만 시설이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요양원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아내를 모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계약을 취소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사업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요양원비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당장 2억 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하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이미 많이 써버렸고 남은 것은 분당 아파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딸 현주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집은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이야. 앞으로 어머니 요양원비와 아버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은 저에게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며 현주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회사가 망하면 제 인생도 끝이에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 어머니도 제가 더 좋은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저의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위기에 처한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요?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5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중 2억 원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내의 요양원비와 제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 현주는 제 결정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는 전에도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어디서 사실 건가요? 저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돈을 준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가끔 전화도 하고 요양원에도 한두 번 왔지만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반면에 딸 현주는 여전히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사흘은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비록 아내는 의식이 흐려져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가끔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비를 1년쯤 내고 나니 남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월 요양원비 250만 원, 제 월세 60만 원, 생활비 등을 계산하면 국민연금 178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이 66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라 힘들었지만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심증이 있어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일하던 중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같이 일하던 동료가 빨리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2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딸 현주가 매일 병원에 찾아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저는 경비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의 요양원비를 내기 힘들어진 것이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회사가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데 아들은 이미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엄마 요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엄마를 좀 보러 와줬으면 해서.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했지만 결국 아들은 요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 현주와 상의 끝에 아내를 더 저렴한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월 130만 원짜리 요양원을 찾았는데 시설은 이전보다 많이 열악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현주가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새 요양원으로 옮긴 지 2달째 제 건강도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현주가 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현주야, 너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괜찮아.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저도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같은 요양원에 빈자리가 있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료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국민연금 178만 원으로 요양원비 13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딸 현주는 아내와 저를 위해 월 100만 원씩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도 2 아이를 키우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현우는 요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해외 출장이나 사업상 미팅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딸 현주를 통해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도와줬는데 성공한 후에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다니요.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찾아오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쁜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아내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제가 매일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통화 연결음만 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현우야,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건 많지 않아. 가끔 엄마랑 아빠를 보러 와주는 것뿐이야. 네, 다음 주에 꼭 갈게요. 하지만 약속한 다음 주가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하고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딸 현주와 그녀의 가족만이 유일한 방문객이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뒀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를 가르치는 길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딸 현주가 변함없이 저와 아내를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도 챙기면서 주말마다 요양원에 와서 몇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 현우에 대한 기대는 이제 거의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자신은 빈손이 된 채 외로움을 견디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다르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퇴직금과 아파트 자금의 일부만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저와 아내의 노후를 위해 남겨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아들에게도 더 좋은 가르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요양원의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도 맑습니다. 딸 현주가 이번 주말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그린 그림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작은 기쁨들로 오늘도 하루를 버텨봅니다. 아들 현우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되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는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노인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봉사자들이 와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이 연주하는 옛 가요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의식이 흐릿한 아내지만 음악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에서 이런 작은 행사들이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미술 시간이 있어 그림도 그립니다. 손이 떨려 선이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딸 현주가 집에 가져가 냉장고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가 저보다 그림을 잘 그려요라고 말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와는 벌써 1년째 바둑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많은 72살인데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원 마당을 3바퀴씩 걷는다고 해요. 그에게 물어보니 자식들에게 재산을 절반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요양원에 찾아온다고 해요. 영수 할아버지의 지혜가 부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이곳에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있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언젠가 깨닫고 찾아와 주기를 작은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예쁘게 꾸미길 좋아했던 아내였기에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아내는 이제 거의 반응이 없지만 가끔 눈을 깜박이며 저를 바라볼 때면 예전의 그녀를 볼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 창가에 아내의 휠체어를 두고 함께 햇살을 쬐는 것이 우리의 일과입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세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화려한 집도 풍족한 돈도 없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양원 사회복지사님이 저에게 제 경험담을 다른 노인분들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망설였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당신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 같아요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곳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위로를 나누며 지냅니다. 딸 현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추석에는 현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연이는 벌써 중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더군요.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주의 남편 정우도 늘 예의 바르게 저를 대해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젠 서운함보다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요양원에서의 매일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창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전에는 체조 시간이 있어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같은 방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노인들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는데 저는 아직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선택도 많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었으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일기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매일 조금씩 글을 적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딸 현주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주는 제 글이 좋다며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보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건강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했을 것입니다. 재산보다는 추억을, 성공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적어도 이런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이 작은 요양원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 현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